유성그룹의 최상층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장엄한 풍경조차 회의실 안의 냉기를 녹이지는 못했. 모든 임원들은 숨을 죽인 채 긴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남자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권지혁 회장 재계에서 얼음 폭군이라 불리는 남자였.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깊고 차가운 눈동자는 그의 별명을 증명하는 듯했.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기대 수익률이 고작 7%라는 겁니까? 권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엔 충분했.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사실 확인 그뿐이었다. 프로젝트를 발표하던 최상무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 그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간신히 대답했다. 회장님, 초기 투자 비용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수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큰 수익을. 장기적이라. 권지혁은 최상무의 말을 잘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만으로도 임원들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 최상무 유성그룹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요. 우리는 시장을 선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요. 7%의 안정적인 수익은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지. 그는 몸을 돌려 최상무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에 최상무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 권지혁의 시선이 다른 임원들을 향했다. 이 프로젝트 전면 백지화합니다. 최상무는 오늘부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자회사로 발령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유성그룹의 시간은 금보다 비쌉니다. 다시는 이런 무의미한 보고로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의 선언은 절대적이었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 권지혁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섰고 그가 떠난 후에야 비로소 임원들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 권지혁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김비서가 조용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 닫히는 문틈으로 굳어있는 임원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권지혁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하강하는 동안 김비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 회장님, 태양그룹의 박진우 회장 측에서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M&A 관련해서 논의하고 싶은 안건이 있다고 합니다. 태양그룹은 최근 가장 공격적으로 유성그룹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경쟁사였. 무시해. 권지혁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그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한번 확인하더니 전혀 다른 톤으로 물었. 오늘 저녁 메뉴는 뭐지? 아내가 좋아하는 해산물 스튜가 포함되어 있나? 갑작스러운 화제 전환에 김비서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대답했다. 그는 권지혁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네, 회장님. 사모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레스토랑에서 직접 셰프가 와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문하신 화이트 프리지아도 방금 막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권지혁의 얼음 같던 눈빛에 아주 미세한 온기가 스치는 듯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김비서 외에는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찰나의 순간이었다. 수고했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그는 기다리고 있던 전용 차량에 몸을 실었. 차가 부드럽게 본사 건물을 빠져나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내 한서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 재계의 폭군이라는 가면은 차창 밖으로 사라지고 오직 한 여자를 향한 남자의 모습만이 남았. 서울 외곽의 한적한 부촌에 위치한 권지혁의 저택은 현대적인 건축미와 고풍스러운 예술품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이루어진 외관과 달리 내부는 아내 한서연의 손길이 다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 거대한 캔버스 그림들과 섬세한 조각상들은 마치 갤러리를 연상시켰다. 이곳은 권지혁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성역이었. 그는 현관에 들어서며 무겁게 느껴졌던 재킷을 벗어 던졌. 그는 곧장 집안 깊숙한 곳에 위치한 서재 겸 작업실로 향했다. 문틈으로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과 함께 아내의 모습이 보였. 한서연은 다가올 개인전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순백의 캔버스 앞에서 섬세한 붓터치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았. 권지혁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문가에 조용히 기댄 채 한참을 바라보았다. 세상의 모든 시름과 전쟁 같은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 얼마나 지났을까. 무언가에 막힌 듯 서연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붓을 내려놓았다. 그제야 권지혁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 인기척에 놀란 서연이 뒤를 돌아보았고 남편을 발견하자 그녀의 얼굴에 화사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어머, 언제 오셨어요? 회의가 늦게 끝날 거라고 들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지친 그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 부드러웠다. 권지혁은 그녀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 당신이 보고 싶어서 다 정리하고 바로 왔어. 회사에서의 그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정한 말이었다. 그는 서연이 작업하던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았. 무슨 문제라도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서연은 작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 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고민이 돼서요. 이번 전시회 정말 잘하고 싶거든요. 그녀의 눈빛에는 예술가로서의 진지한 고뇌와 열정이 담겨 있었다. 권지혁은 그런 그녀가 자랑스러웠. 그는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최고의 큐레이터야.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 당신의 안목을 믿어. 그는 말뿐인 위로를 하는 남자가 아니었. 그는 서연의 갤러리에 걸린 모든 작품의 작가와 역사를 꿰뚫고 있었고, 때로는 날카로운 비평으로 그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기도 했다. 저녁 준비됐어.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해산물 스튜야. 일단 식사부터 하고 다시 생각해보자.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작업실을 나섰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 화려하지만 아늑하게 꾸며진 다이닝룸에서 두 사람은 단란한 저녁 식사를 즐겼. 권지혁은 딱딱한 회사 이야기 대신 서연의 전시회 준비 과정이나 새로 발견한 신진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했. 그는 서연이 먹기 편하도록 직접 해산물을 발라 그녀의 접시에 놓아주었다.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그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 세상 사람들은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알았지만 한서연 앞에서 그는 그저 사랑하는 아내를 챙기고 싶은 평범한 남편일 뿐이었. 식사를 마친 후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던 중이었다. 거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서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 태양그룹 공격적인 사업 확장 선언, 재계 지각 변동 예고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박진우 회장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 그 순간 권지혁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은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권지혁은 곧바로 표정을 풀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아내의 뺨을 쓰다듬으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했다. 아니, 그냥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야. 신경 쓸 것 없어. 그는 자신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을 이 평화로운 성역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 그는 서연을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부분이라 생각했고 어떤 위협으로부터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화제를 돌렸. 아까 그 그림 내가 보기엔. 그날 밤 권지혁은 잠든 아내의 얼굴을 한참 동안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평화롭게 잠든 서연의 모습은 그에게 살아가는 이유를 일깨워 주었. 그는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와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재계의 얼음 폭군으로 돌아와 있었. 김비서, 태양그룹의 최근 동향과 박진우 회장의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해. 아주 사소한 먼지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놓도록. 전화를 끄는 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빛, 바로 한서연만이 담겨 있었.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서연아,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감히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그의 다짐은 칠흑 같은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세상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었. 그에게 가장 중요한 제국은 유성그룹이 아니라 바로 아내 한서연의 행복과 미소였으니까. 그 제국을 위해서라면 그는 기꺼이 폭군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 며칠 후 한서연의 갤러리 라르떼는 다가올 특별 기획 전 침묵의 메아리 준비로 분주했. 갤러리는 그녀의 섬세한 미적 감각이 고스란히 반영된 공간이었. 높은 천장과 따스한 조명, 그리고 작품과 관람객 사이에 완벽한 거리를 계산하여
배치된 동선까지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고려되어 있었. 서연은 단순한 재벌가의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미술계에서 자신만의 실력과 안목으로 인정받는 유능한 큐레이터였.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작년에 작고한 현대미술의 거장 김민준 화백의 미공개 유작 푸른 심연이었. 서연이 뉴욕의 한 경매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낙찰받은 이 작품은 그 존재만으로도 미술계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 그녀는 푸른 심연이 걸릴 중앙벽면의 조명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작품이 뿜어내는 깊고 고독한 아우라에 잠시 숨을 멈췄. 그녀에게 이 전시는 단순한 성공이 아닌 작가의 영혼과 관객을 잇는 중요한 사명과도 같았. 평화로운 오후의 정적을 깬 것은 그녀의 비서이지은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대표님,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은이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한무명 미술 커뮤니티의 게시글이 떠 있었다. 김민준 화백의 푸른 심연 정말 진품일까?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었. 글쓴이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작품의 출처가 불분명하며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다. 서연은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에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관심받고 싶은 사람의 소음일 뿐이야. 하지만 그 소음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시끄럽게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한 삼류 인터넷 언론사가 그 커뮤니티의 글을 인용해 기사를 내보냈. 그리고 오후가 되자 꽤 인지도가 있는 한 미술 평론가가 자신의 칼럼에 푸른 심연의 진위 논란에 대한 업계의 우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 그는 교묘한 단어들을 사용해 직접적인 판단은 피하면서도 대중의 의심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갔. 박진우 회장이 은밀히 심어놓은 장기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 그때부터 갤러리의 전화기는 불이 나기 시작했. 기자들의 문에 전화가 빗발쳤고 전시회를 후원하기로 했던 몇몇 기업에서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 작은 눈덩이가 걷잡을 수 없는 눈사태가 되어 그녀의 갤러리를 덮치고 있었다. 서연은 직원들 앞에서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 그녀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직원들을 안심시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우리 작품은 완벽해요. 근거 없는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각자 맡은 일에 집중해 주세요. 회의를 마친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그제야 참았던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 미술계에서 신뢰는 생명과도 같았다. 한번 금이 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그녀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대응에 나섰. 작품을 낙찰받았던 뉴욕 경매 회사에 공식적인 소견서를 요청하고 김민준 화백 재단 측에도 작품의 진위를 증명해 줄 것을 부탁하는 메일을 보냈. 이 싸움은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그녀는 다짐했.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서연은 남편인 권지혁에게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는 지금 유성그룹을 집어삼키려는 경쟁자들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 그런 그에게 자신의 문제로 짐을 더해주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 그녀는 권지혁의 아내이기 이전에 갤러리 라르테의 대표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보호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었. 같은 시각 태양그룹의 회장실에서 박진우는 부하의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 그의 사무실은 권지혁의 것과 달리 과시적인 황금색 장식과 값비싼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아주 좋아.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지금쯤 정신이 하나도 없겠. 그의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회장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권지혁 회장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가겠습니까? 박진우는 와인잔을 흔들며 비웃었다.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는군. 권지혁 그놈은 얼음으로 만든 요새와 같아. 정면으로는 뚫기 어렵지. 하지만 모든 요새에는 반드시 약점이 있는 법이야. 그놈에게는 바로 그 아내가 유일한 약점이지. 사랑하는 꽃이 시들기 시작할 때 저 얼음 황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 다 함께 구경해 보자고. 그는 한서연의 능력이나 자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 그에게 그녀는 그저 권지혁을 흔들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 그날 저녁 서연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기 전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며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려 했었. 거실에는 이미 권지혁이 와 있었다. 그는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서연이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신경이 그녀에게로 향했. 그는 아내의 얼굴에 드리워진 미세한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안 좋아.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 서연은 애써 웃으며 그의 곁에 앉았다. 아니에요. 그냥 전시회 준비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조금 피곤한가 봐요. 거의 다 끝나가니까 괜찮아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남편의 단단한 몸과 안정적인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니 하루 종일 그녀를 짓누르던 불안감이 조금은 가시는 듯했. 권지혁은 아내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녀가 먼저 말해주길 기다리기로 했.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아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줄 뿐이었. 하지만 그의 배려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이 먼저 잠든 것을 확인한 권지혁은 조용히 서재로 향했. 그는 태블릿을 켜고 더 이상 경제 뉴스 따위를 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미술계 관련 뉴스들과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샅샅이 검색하기 시작했.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눈에 갤러리 라르떼 김민준 화백 위작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들어왔. 기사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감히 누가 자신의 세상을, 자신의 유일한 빛을 건드린단 말인가. 그의 손가락이 멈추고 입가에는 분노를 머금은 냉소가 번졌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권지혁의 서재는 전쟁 지휘 본부나 다름없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아내 앞에서 보여주었던 일말의 온기마저 완전히 사라져 있었.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의 목소리는 겨울의 칼바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최초 유포자를 찾아 칼럼을 쓴 평론가와 그걸 받아 쓴 기자들까지 관련된 모든 놈들의 신상 계좌 내역, 최근 통화 기록까지 전부 다.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 3시간 주지. 그의 말에는 의문이나 가능성에 대한 여지가 없었다. 오직 실행만이 존재하는 절대적인 명령이었. 권지혁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하는 동안 한서연은 자신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갤러리에 출근했. 밤새 잠을 설쳤지만 직원들 앞에서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김민준 화백재단 측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 그들은 대중적 논란을 이유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전에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 박진우가 재단 이사장에게 은밀한 압력을 행사한 결과였. 서연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가장 확실한 우군이라고 믿었던 재단마저 등을 돌리자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립감이 몰려왔. 그녀는 잠시 비틀거렸지만 이내 갤러리 중앙에 걸린 푸른 심연을 바라보았. 깊이를 알 수 없는 푸른색은 마치 그녀의 신념을 시험하는 듯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 반드시 이 그림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 보이리라. 한편 동이 트기도 전에 권지혁의 책상 위에는 김 비서가 올린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의 예상대로였. 칼럼을 쓴 평론가는 최근 출처불명의 거액을 입금받았고 최초 유포자는 태양그룹과 비밀리에 협력하는 홍보대행사 소속이었.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박진우를 가리키고 있었다. 권지혁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는 즉시 보이지 않는 반격을 개시했. 그것은 대중의 눈에는 전혀 띄지 않는 신속하고 무자비한 응징이었. 첫 번째 타겟은 평론가였다. 권지혁의 법무팀은 그를 찾아가 협박하는 대신 그의 탈세 혐의와 불법 자금 수수에 대한 명백한 증거 자료를 조용히 내밀었. 그리고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문을 발표할 것인가, 아니면 검찰에 고발되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인가. 두 번째 타겟은 루머를 퍼뜨린 타블로이드 언론사였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자신들의 주된 광고주들로부터 줄줄이 광고 중단 통보를 받았. 모두 유성그룹의 자회사이거나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었. 마지막으로 권지혁은 김민준 화백재단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는 그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유성그룹이 곧 출범시킬 대규모 문화, 예술 기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고 결단력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할 만큼 이사장은 어리석지 않았다. 전화가 끊긴 후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서연이 갤러리에 출근하자마자 밤새 모든 상황이 180도 바뀌어 있었. 의혹을 제기했던 평론가는
자신의 블로그에 섣부른 판단에 대한 깊은 사죄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 그는 스스로의 무지를 탓하며 푸른 심연이야말로 김민준 화백의 숨겨진 걸작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 타블로이드 언론사는 사실관계 확인 오류를 인정하며 관련 기사들을 모두 삭제했다. 결정타는 김민준 화백재단의 공식 발표였. 그들은 푸른 심연이 의심의 여지 없는 진품임을 보증하며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강력하게 선언했. 심지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연의 갤러리에서 특별 학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서연은 순식간에 역전된 상황에 어안이 벙벙했.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재단과 경매회사에 진심을 담아 호소했던 자신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본 것이라고 믿었.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진위 논란으로 인해 푸른 심연과 침묵의 메아리 전시회는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 갤러리는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언론은 신념을 지켜낸 젊고 유능한 큐레이터 한서연의 이야기를 앞다투어 보도했. 그녀는 단숨에 미술계에 떠오르는 아이콘이 되었다. 모든 폭풍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자부심과 성취감에 그녀의 마음은 벅차올랐. 그날 저녁 권지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자신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상황이 얼마나 극적으로 반전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 권지혁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이 밤새 벌였던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 그는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아내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의심한 적 없어. 당신이라면 해낼 줄 알았어. 그는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아내에게 돌렸다. 아내의 강인함과 그로 인한 행복이야말로 그가 바라는 유일한 보상이었. 그는 앞으로도 계속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주리라 다짐했. 세상의 모든 거친 비바람을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그녀가 자신의 세계에서 마음껏 빛날 수 있도록 지켜주리라고. 전쟁은 그의 몫이었고 승리는 오롯이 그녀의 것이었. 갤러리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일주일이 지났다. 한서연의 기획전은 연일 대성황을 이루었고 그녀의 명성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 평온한 일상이 다시 찾아왔고 그날 밤 저택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며 거실 안을 아늑하고 고요한 분위기로 채웠. 서연은 소파에 편안히 기대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고 권지혁은 책을 읽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대부분 아내에게 머물러 있었. 얼마간의 평화로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문득 손을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남편과 눈을 맞췄. 희미한 조명 아래 세상의 폭군이라 불리는 남자의 얼굴선은 신기할 정도로 부드러워 보였다. 그녀는 늘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 가끔 궁금해요. 당신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그 질문은 빗소리 사이를 파고들어 권지혁의 심장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 그의 과거는 누구에게도 열어본 적 없는 굳게 닫힌 상자였다. 그는 늘 그런 사적인 질문을 능숙하게 회피해왔.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의 따뜻하고 신뢰 가득한 눈빛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그 상자의 자물쇠를 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 그는 읽던 책을 내려놓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글쎄, 재미없는 아이였지. 늘 혼자 책을 읽거나 어려운 경영학 서적과 씨름하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게 가라앉아 있었. 그는 망설이듯 하지만 천천히 자신의 어린 시절 조각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아들이 아닌 후계자로만 대했던 냉정하고 엄격했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 거대하고 텅 빈 저택에서 보냈던 외로운 유년 시절. 친구 대신 과외 교사와 경영진들을 상대해야 했던 숨막히는 일상에 대해서도 털어놓았. 그의 이야기는 어떤 감상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 건조한 단어들 속에 숨겨진 어린 소년의 깊은 고독을 느낄 수 있었.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냈다. 부모님이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신 직후 아버지의 형제, 즉 삼촌에게 당했던 끔찍한 배신에 대한 이야기였. 삼촌은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어린 조카를 정신병원에 보내거나 해외로 내쫓으려 했고 권지혁은 살아남기 위해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야만 했. 그는 아무도 믿지 않는 법을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무자비하게 싸우는 법을 그때 배웠다.
재계의 얼음 폭군은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줄 뿐이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그의 얼어붙었던 기억을 조용히 녹여주고 있었다. 권지혁은 이야기를 마치고 긴 침묵에 잠겼.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아내에게 보인 것이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어쩌면 동정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두려움을 느꼈. 그때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그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 또한 혼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 나는 당신처럼 대단한 싸움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나에게도 나만의 전쟁은 있었죠. 그녀는 다정했지만 늘 돈 때문에 힘들어했던 부모님과 미술사학을 공부하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 재능이 아닌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차가운 예술계의 편견과 맞서 싸워야 했던 그녀의 조용하고 끈질긴 투쟁에 대해서도. 그녀의 이야기는 권지혁의 것만큼 극적이진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권지혁은 그때 깨달았. 아내의 부드러운 외면 아래에는 자신 못지않은 강철 같은 의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녀의 강인함은 자신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지만 그 힘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그저 지켜줘야 할 연약한 존재로만 여겼던 자신을 반성했. 그녀는 보호의 대상을 넘어 인생이라는 전쟁터를 함께 헤쳐나갈 동등한 전우였. 서로의 상처를 공유한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완전한 결합이었. 권지혁은 아내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있었다. 당신이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낸 줄도 모르고 미안해.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따뜻했다. 그리고 난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였다는 게 마음 아파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권지혁의 심장에 밝힌 마지막 얼음 조각마저 녹여버리는 주문과도 같았다. 그는 아내의 입술에 깊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빗물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 그것은 두 사람의 아픈 과거를 씻어내고 이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사랑을 축복하는 세례처럼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은 두 사람은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었. 아내의 갤러리를 공격하려던 계획이 오히려 한서연의 명성만 높여주는 역효과를 낳자 박진우 회장은 경로했.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올리는 부하 직원을 향해 크리스탈 와인잔을 집어 던졌다.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그의 분노를 대변하는 듯했. 그는 이가 갈리는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권지혁, 그 건방진 놈. 이제 장난은 끝났어. 더 이상 간접적인 방법은 필요 없다. 정면으로 놈의 숨통을 끊어버릴 테다. 그의 눈은 탐욕과 증오로 번뜩였다. 유성그룹을 통째로 삼켜버릴 거다. 그리고 그놈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거야. 그놈이 애지중지하는 그 여자까지도. 박진우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자금력과 교활한 술수라면 권지혁을 무너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확신했. 그는 즉시 자신의 비밀팀을 소집해 유성그룹을 향한 전면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더 이상 우회는 없었다. 오직 파괴적인 정면 돌파만이 있을 뿐이었. 며칠 후 대한민국 금융계는 거대한 폭탄을 맞았다. 유성그룹의 내부 회계 감사 보고서라며 출처 불명의 파일이 증권가 정보지에 유포된 것이었. 그 보고서는 유성그룹이 수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막대한 부실 채권을 숨겨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 그것은 박진우의 팀이 몇 달에 걸쳐 치밀하게 조작한 가짜 보고서였지만 실제 데이터와 교묘하게 뒤섞여 있어 전문가들조차 속아 넘어갈 만큼 정교했다. 거짓 보고서가 퍼지기 시작함과 동시에 박진우에게 매수된 몇몇 애널리스트들은 유성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 리포트를 쏟아내기 시작했. 투자 의견은 매도로 하향 조정되었고 목표 주가는 반토막이 났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시작되었고 유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단 몇 시간 만에 수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해버렸. 유성그룹의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는 주가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었. 임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를 받으며 진땀을 흘렸. 주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비명 같은 보고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왔. 오직 한 사람 권지영만이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미동도 없이 앉아있었.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해 보였다. 그는 패닉에 빠진 임원들을 향해 얼음처럼 냉정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 홍보팀은 즉시 기자회견을 준비해. 법무팀은 허위 사실을 보도한 모든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도록. 재무팀은 당장 자사주 매입을 시작해서 주가 방어에 나서. 그리고 이 보고서의 유출 경로 지금 당장 추적해. 시작해. 그의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는 혼란에 빠진 회의실에 간신히 질서를 부여했. 권지혁의 지휘 아래 유성그룹이 총력 대응에 나서는 동안 박진우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태양그룹이 유성그룹에 대한 적대적 M&A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그들은 폭락한 현재 주가에 약간의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으로 공개 매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 박진우는 이미 물밑에서 불만을 품은 소액주주들을 규합하고 5호 지분을 상당수 확보해 놓은 상태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거대한 기업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이었. 그날 이후 권지혁의 귀가 시간은 매일 자정을 훌쩍 넘겼다.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살아있었. 서연은 뉴스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었. 그녀는 지쳐서 돌아온 남편에게 회사 일에 대해 묻는 대신 그가 편히 쉴 수 있는 완벽한 안식처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 따뜻한 저녁 식사와 피로를 풀어주는 허브티, 그리고 어떤 질문도 하지 않는 편안한 침묵. 그녀는 폭풍 속에서 남편의 유일한 닻이 되어주었. 어느 날 밤 권지혁이 새벽 2시가 다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거실 소파에서 담요를 덮은 채 잠들어 있는 서연을 발견했. 자신을 기다리다 지쳐 잠든 아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자 그의 심장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쳤. 이 전쟁이 그녀의 평온한 삶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죄책감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조용히 아내를 안아 침실로 옮겼. 곤히 잠든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그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 이것은 더 이상 회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세상, 자신의 모든 것인 아내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박진우는 선을 넘었. 그는 권지혁의 가장 소중한 것을 위협했고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다. 권지혁은 조용히 침실을 나와 다시 서재로 향했. 그의 눈은 피로를 잊은 채 반격을 위한 계획을 세우며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질 수 없었다. 아니,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었. 한서연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매일 새벽 지친 몸으로 돌아와 소파에 쓰러지듯 잠드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큰 고통이었. 언론에서는 연일 유성그룹의 위기를 떠들어댔고 세상 사람들은 권지혁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수군거렸. 그녀는 남편의 강인함을 믿었지만 동시에 이 거대한 전쟁 속에서 그가 얼마나 외롭게 싸우고 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는 존재로만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권지혁의 아내이자 인생의 동반자였.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주식이나 경영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 그녀가 가진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니었. 그녀의 무기는 바로 그녀의 세계, 즉 화려하고 복잡 미묘한 상류층의 사교계와 깊이 있는 예술계의 네트워크였다. 그녀는 그동안 형식적이라며 피곤하게만 여겼던 그 세계가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정보전의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심했. 며칠 후 서연은 대한민국 VVIP들만이 참석하는 한 자선 경매 파티의 모습을 드러냈. 우아한 블랙 드레스를 입고 최소한의 보석으로 포인트를 준 그녀의 등장은 즉시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 사람들은 유성그룹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감탄하거나 혹은 속으로 비웃으며 수군거렸. 서연은 그 모든 시선들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며 부드러운 미소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그녀의 눈과 귀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열려 있었.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태양그룹 박진우 회장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이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든 채 사람들 사이를 우아하게 거닐며 대화의 파편들을 수집했. 대부분은 유성그룹에 대한 가십이나 박진우 회장의 공격적인 행보를 칭찬하는 이야기들이었다. 서연은 초조해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다렸.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귀에 의미 있는 대화가 걸려들었다. 박진우 회장의 측근으로 보이는 두 남자가 주변을 의식하지 않은 채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 박 회장님은 정말 대담하시다니까. 이번에 낙찰받은 저 신인 작가 그림 말이야. 저게 어떻게 50억의 가치가 있겠어. 다 돈 세탁을 위한 수단이지. 쉿 조용히 해. 하지만 자네 말이 맞아. 미술품만큼 비자금을 만들고 옮기기 좋은 게 또 어디 있겠어. 세관 통과도 쉽고 가치를 매기기도 애매하고 권지혁 그놈은 꿈에도 모르겠지. 자기가 무너지는 동안 박 회장님은 예술품으로 우아하게 돈 파티를 하고 있다는 걸. 그들은 서로를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했다. 돈 세탁, 미술품, 신인 작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 그녀는 최근 몇 달간 미술계에서 벌어졌던 이상한 일들을 떠올렸. 몇몇 무명 작가들의 작품이 태양그룹의 계열사가 주관하는 경매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일이 몇 차례 있었. 당시에는 그저 태양그룹이 문화예술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범죄였.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박진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었. 그녀는 파티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곧장 자신의 갤러리로 향했다. 그녀는 그날 밤 갤러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박진우의 비자금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 그녀는 먼저 지난 1년간 태양그룹과 관련된 모든 미술품 경매 기록을 샅샅이 뒤졌. 그녀는 특정 경매에 출품된 무명 작가들의 작품 목록과 낙찰가를 정리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을 구매한 법인들의 등기 부등본을 확인했. 대부분은 이름뿐인 유령 회사였고 그 회사들의 주소지는 모두 같았다. 박진우가 비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들이었. 또한 그녀는 자신의 전문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해당 작품들의 실제 가치는 낙찰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감정 소견서를 작성했. 그녀의 조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 친분이 있던 몇몇 미술품 딜러와 평론가들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 그녀는 자신의 신뢰를 바탕으로 태양그룹으로부터 부당한 거래 압력을 받은 적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 처음에는 모두가 입을 다물었지만 서연의 끈질기고 진심 어린 설득에 몇몇이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태양그룹이 특정 작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어떻게 경매 시장을 조작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을 쏟아냈. 이틀 밤낮으로 그녀는 잠도 자지 않고 증거들을 모으고 정리했다. 커피와 열정만으로 버티는 강행군이었. 마침내 그녀의 손에는 박진우의 검은 거래를 증명하는 두툼한 파일이 들려 있었다. 경매 기록법인, 등기부등본 작품 감정서, 그리고 결정적인 증언들이 담긴 녹취록까지. 그것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닌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그녀는 파일을 든 채 떠오르는 아침해를 창밖으로 바라보았.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전세를 뒤집을 준비가 된 체스판 위의 여왕이었. 이른 아침 한서연은 지쳤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저택에 돌아왔다. 그녀는 곧장 남편의 서재로 향했. 권지혁은 밤을 새운 듯 복잡한 재무제표와 주가 차트들로 가득한 모니터 앞에서 홀로 싸우고 있었다. 그는 밖에서 들어오는 아내의 모습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 서연은 말없이 그에게 다가가 밤새 정리한 두툼한 파일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마 당신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권지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들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 경매 기록 유령 회사들의 명단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작품 감정서, 그리고 결정적인 증언이 담긴 녹취록까지.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꿰뚫는 듯한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그는 아내가 대체 무슨 일을, 얼마나 위험한 일을 벌였는지 깨달았. 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외감과 자부심, 그리고 미안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 이걸 당신 혼자서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를 힘껏 끌어안았.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는 아내의 귓가에 속삭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적에 대한 자비 없는 응징에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수비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심판자였다. 권지혁은 즉시 김비서와 법무팀장, 재무팀장 등 핵심 인력들을 자신의 서재로 소집했다. 그는 서연이 가져온 파일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서류의 내용들을 확인한 임원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재무적인 수치와 경영권 방어라는 틀 안에서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였다. 이것은 방어가 아닌 완벽한 섬멸을 위한 무기였다. 권지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 그는 다시 얼음 폭군의 모습으로 돌아와 치밀하고 무자비한 반격 작전을 지시했다. 그의 계획은 여러 갈래로 동시에 진행되는 전격전이었다. 재무팀은 남은 자금과 내 개인 자산을 총동원해서 장마감 직전 자사주를 대량으로 매입해 공매도 세력들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야. 법무팀은 이 자료들을 익명으로 금융범죄 수사대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넘겨. 타이밍이 가장 중요해.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 작전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정밀하게 실행되었다. 주식시장 마감 1시간 전 유성그룹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공시가 뜨자마자 엄청난 매수세가 유입되었. 바닥을 기던 주가는 순식간에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다. 유성그룹의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들은 거대한 함정에 빠졌. 그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했고, 이는 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했다. 박진우와 손을 잡았던 세력들은 단 몇십 분 만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 바로 그 시각 한 탐사보도 전문기자의 블로그에 단독 기사가 터져나왔. 태양그룹 박진우 회장, 미술품 시장 이용해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기사에는 서연이 수집한 유령 회사들의 이름과 의심스러운 경매 기록 등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뉴스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했고,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 공격적인 경영인으로 포장되었던 박진우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부도덕한 범죄자로 추락했다. 결정타는 검찰이 날렸. 익명의 제보와 폭발적인 여론에 등 떠밀린 검찰은 즉시 금융범죄 수사대를 투입해 태양그룹 본사와 박진우 회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 텔레비전 화면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태양그룹 로비로 들어가는 장면이 생중계되었다.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며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던 박진우는 속수무책으로 당했. 적대적 M&A 시도는 물거품이 되었고, 오히려 태양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 권지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임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때 그의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다. 발신자는 박진우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박진우의 이성을 잃은 고함이 터져나왔. 권지혁이 개자식 내놈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권지혁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경멸을 가득 담아 대답했다. 선을 넘지 말았어야지. 박진우. 내놈이 내 회사를 노렸을 때 나는 비즈니스로 싸워줬을 거다. 하지만 넌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렸어. 그리고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제국 속에서 절규하는 박진우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필요는 없었다. 한 번 분노한 얼음 폭군의 심판은 이토록 절대적이고 파괴적이었다. 유성그룹의 임시 주주 총회장은 거대한 폭풍전야와 같았다. 원래 이 총회는 박진우의 세력이 권지혁 회장을 해임하기 위해 소집한 자리였. 상황이 급변했지만 절차상 총회는 예정대로 열려야만 했. 회의장 밖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고, 안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모든 주주들의 숨을 억누르고 있었. 모든 이들의 관심은 단 두 사람 권지혁과 박진우에게 쏠려 있었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박진우였다. 그는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어 보였.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혹은 이겨야만 한다고 믿는 듯했다.
그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마지막까지 발악할 준비가 되어 있었. 곧이어 권지혁의 아내 한서연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가 놀랐다. 이런 자리에 아내를 동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남편의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녀의 침착하고 기품 있는 존재감은 그 자체로 권지혁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지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박진우 측의 대리인이 단상에 올라 권지혁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최근의 주가 폭락 사태를 언급하며 권지혁의 경영 능력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역설했다. 곧이어 단상에 오른 박진우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은 유성그룹이 꾸며낸 음해 공작일 뿐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이며 위기에 빠진 유성그룹을 구할 유일한 구원자라고 주장했다. 그의 연설은 오만함과 절박함이 뒤섞인 광기 어린 외침과도 같았다. 마침내 권지혁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소리치거나 흥분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하고 침착하게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자신에 대한 변호를 늘어놓는 대신 나지막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더 큰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가 손짓하자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재무제표 대신 검찰청의 긴급기자회견 생중계 영상이 나타났다. 화면 속의 차장검사는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재무총괄 이사로부터 박진우 회장의 시장 질서 교란 및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자백과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박진우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방금 전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 발표가 끝나는 순간 주주총회장에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 바로 박진우에게로 향했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자신감 넘치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이건 음모야.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해 있는 박진우를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박진우 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손에 들린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박진우는 미친 사람처럼 발악하기 시작했다. 이거나 난 태양그룹 회장이야. 내 놈들 따위가 감히 날 건드려. 권지영 내 놈 짓이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의 추악한 절규는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거대 그룹의 총수는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질질 끌려나갔다. 그가 쌓아 올렸던 거대한 벽이 그의 제국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진우의 편에 섰던 주주들은 자신들이 범죄자와 손을 잡았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권지혁은 그 모든 혼란을 단상 위에서 차갑고 흔들림 없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겼다. 단순히 회사를 지켜낸 것이 아니라 적을 완벽하게 파멸시켰다. 그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권위와 힘을 담고 있었다. 해이만은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 유성그룹은 폭풍우를 이겨냈습니다. 이제 미래를 이야기합시다. 주주들은 경외감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진정한 리더였다. 권지혁의 시선이 객석에 앉아있는 서연에게로 향해 서연은 남편을 향해 자부심과 안도감이 가득한 미소를 보내주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시선을 나누었다. 시끄러운 혼란 속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고요하고 완전한 승리의 순간이었다. 이 승리는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었다. 박진우가 체포되고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재계의 거대한 전쟁은 막을 내렸다. 박진우와 그의 공범들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기나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태양그룹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룹은 해체되어 경쟁사들에게 쪼개져 팔려나갔고 그중 가장 핵심적인 알짜배기 사업부문 몇 개는 유성그룹에 전략적으로 인수되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승자는 모든 것을 차지했다. 언론은 범죄적인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자신의 기업을 지켜낸 권지혁을 영웅으로 칭송했다. 그는 냉혹하지만
유능한 전략가라는 기존의 명성에 이제는 존경이라는 새로운 층위를 더하게 되었. 유성그룹의 주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그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졌. 전쟁은 끝났고 이제는 상처를 회복하고 재건해야 할 시간이었. 권지혁은 바빴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바쁨이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 아니라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질서정연한 재정비였. 그는 자신을 믿고 따라준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위기 상황에서 능력을 증명해 보인 인재들을 과감하게 승진시켰. 그는 주주총회에서 윤리 경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유성그룹이 단순히 이익만을 좇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임을 약속했다. 폭풍우를 견뎌낸 배는 더욱 단단해져 있었. 가장 시급한 일들을 마무리한 후 권지혁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신임하는 부회장에게 모든 업무를 위임하고 2주간의 휴가를 선언했. 회사 창립 이래 단 한 번도 휴가를 가본 적이 없던 그의 파격적인 행보에 직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아내 서연에게 남프랑스의 고즈넉한 해변마을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내밀었다. 그곳은 예술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평화로운 안식처였. 그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 남프랑스의 햇살은 따스하고 평화로웠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유성그룹의 회장과 유명 큐레이터가 아니었. 그들은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평범한 부부 지혁과 서연이었. 그들은 작은 미술관을 구경하고 해변을 따라 손을 잡고 거닐었으며 노천 카페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한가로운 오후를 즐겼. 치열했던 전쟁의 기억은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은 그동안 놓쳤던 소중한 시간들을 보상받듯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했. 어느 날 저녁 붉은 노을이 지는 해변을 걷다가 두 사람은 그동안의 일들을 조용히 되돌아보았. 서연은 그때 정말 무서웠지만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했. 권지혁은 그런 아내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가 위험에 처했었다는 생각에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말했. 그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자신을 진정으로 두렵게 했던 것은 회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털어놓았. 그 끔찍했던 위기는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불로 단련된 강철처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강인함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권지혁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 당신이 없었다면 난 이기지 못했을 거야. 당신은 나의 유일한 이유였으니까. 서연은 말없이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 남편의 이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 꿈같은 휴가가 끝나고 두 사람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들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생존자가 아니었. 그들은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된 승리자였다. 저택은 예전과 같았지만 그 안을 채우는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따스하고 평온했. 권지혁은 거실 벽에 걸린 작은 스케치 액자 앞에 섰다. 그것은 휴가지에서 서연이 그려준 자신의 초상화였. 스케치 속의 그는 더 이상 얼음 폭군이 아니었다. 그의 표정은 더없이 평온하고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는 액자의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 그리고 소파에 앉아 미소 짓고 있는 아내를 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스케치 속의 모습이야말로 아내가 늘 바라봐 주었던 자신의 진짜 얼굴이라는 것을. 그가 그토록 치열하게 싸워서 지켜낸 것은 단순히 회사가 아니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이 완벽한 평화였.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하게 돌아갔. 유성그룹의 권지혁 회장은 여전히 직원들에게 얼음 폭군으로 불렸다. 그의 판단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의 결정은 단호했으며 그의 카리스마는 회의실의 공기를 지배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있었. 그는 이제 부하 직원들의 의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고 그의 결정에는 냉철한 이성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따뜻한 고려가 담겨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그의 퇴근 시간이었다. 예전에 그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 권지혁은 정확히 저녁 6시가 되면 자리에서 일어났. 그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라는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회의실을 나섰다. 그 모습을 보며 김 비서는 남몰래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알고 있었. 회장님에게는 이제 유성그룹이라는 제국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세상이 생겼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권지혁의 차는 평소처럼 저택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 바로 한서연의 갤러리 라르떼였. 그날 갤러리에서는 서연이 직접 기획한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미래의 큐레이터를 꿈꾸는 미술학도들과 후원자들을 위한 큐레이터와의 대화 시간이었. 권지혁은 요란하게 등장하는 대신 수행원도 없이 조용히 차에서 내려 갤러리 안으로 들어섰. 그는 편안한 터틀넥 스웨터에 안경을 쓴 채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뒷좌석에 조용히 앉았. 그는 무대 위에서 예술의 아름다움과 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았. 빛나는 조명 아래 자신의 세계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위대한 예술 작품보다도 권지혁의 마음을 사로잡았. 그의 얼굴에는 세상에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순수한 감탄과 깊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열렬한 팬이자 유일한 관객이고 싶었. 질의응답 시간 한 학생이 서연에게 물었다. 관장님께서는 어디서 그런 강인함과 영감을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서연은 질문을 듣고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그를 향해 아주 살짝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는 마이크에 대고 대답했다. 저에게는 아주 조용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있답니다. 그 대답이 가진 이중적인 의미를 알아챈 권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만이 아는 그들만의 아름다운 비밀이었.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권지혁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내를 놀렸. 서연은 그런 남편의 모습이 귀엽다는 듯 웃으며 오늘 그의 자맹이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칭찬했. 그들의 대화는 특별할 것 없는 하루의 일상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 그는 이제 그녀의 세계에 기꺼이 방문하는 여행객이 되었고 그녀는 그의 전쟁 같은 세상이 유일하게 닻을 내리는 항구가 되어주었. 저택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에 새로 걸린 그림 앞에 섰다. 그것은 유명 화가의 값비싼 걸작이 아니었. 서연이 새롭게 발굴한 무명 청년 작가의 희망과 생명력으로 가득 찬 그림이었다. 권지혁이 왜 이 그림을 선택했는지 묻자 서연은 그림을 바라보며 대답했. 이 그림 우리를 닮은 것 같아서요. 어둡고 혼란스러운 배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밝혀주는 아주 강렬한 빛이 있잖아요. 그건 돈이나 권력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단 하나의 연결. 바로 그런 거요. 권지혁은 그림과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녀를 끌어안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 세상은 그를 거대한 기업 제국의 황제 강철과 얼음으로 만들어진 남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 자신의 진정한 제국은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수놓은 빌딩들이 아니라 바로 아내의 품속에 있는 이 작고 따뜻한 공간이라는 것을. 그의 가장 큰 보물은 회사의 지분이 아니라 아내의 미소라는 것을. 두 사람이 함께하는 사랑이야말로 결코 무너지지 않을 유일하고 영원한 제국이었. 두 사람은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부드러운 빛을 받으며 오랫동안 서로를 마주 보았다. 완벽한 평화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